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와 최상목 전 부총리 사임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한덕수 전 총리는 당선 시 임기 첫날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둘러싼 민주당 반응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인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후보 자격을 문제 삼는 데에도 정치 공세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는 등 정면 돌파 의지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물밑에선 후속 대책 마련도 숙고하고 있는데요. 그간 공을 들여온 중도층 민심을 지키는 방안이 특히 고심 대목으로 남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중도층엔 큰 영향이 없을 거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사임을 이끈 것을 두고도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이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강경파들에게 너무 휩쓸린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의원총회에선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왜 사법부가 잘못했는데 최 전 부총리를 탄핵해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 뒤에 민주당이 쏟아낸 그건들을 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유언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제 반박입니다. YTN이 통화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최 전 부총리 탄핵안을 추진한 것을 두고도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려는 작태다, 선을 넘은 행동이었다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며 이번 대선으로 이재명 세력의 폭주를 막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물론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란 점을 염두에 둔 듯 이번 사태가 중도층에 미칠 구체적 파장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으로 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내심 중도층의 선택을 기대하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네, 이번엔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마 일성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했죠?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회에서 진행한 대선 출마 회견에서 개헌과 통상 문제 해결, 국민 통합이란 세 가지 열쇠말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계획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취임 첫 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현안 분야에선 한미동맹 기반 위의 통상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고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을 실현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다며 국민의 일꾼으로 살았던 인생을 봐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 그리고 예상되는 전국 흐름도 정리해 주시죠. 우선 한 전 총리에겐 윤석열 정부의 초대이자 마지막 총리, 즉 2인자란 비판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며 노골적으로 내란 진압을 방해했다며 내란 대행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바깥 반명 세력과 함께할 틈을 만들겠다 하면서도 한 전 총리 출마 자체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직 당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때문인 걸로 해석되는데 양측이 모두 단일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만큼 향후 반 이재명 빅텐트는 추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 또 여론조사 반영 비율 등 세부 단일화 방식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들을 둘러싼 삿바 싸움 역시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야 주요 대권 주자들의 일정과 메시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강원도 철원과 화천, 인제, 고성을 찾아갔습니다. 민생 경청 투어 일정을 이어가는 동시에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 오물풍선의 상호 중단을 약속하자는 내용 등의 접경지 맞춤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오늘 대선 경선, 결선 투표를 마무리하는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막판 민심 잡기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GTX를 타고 수서역과 동탄역을 오가며 시민과 만났고요. 또 여의도 캠프에서 청년 정책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한 후보는 보수세가 강한 경남 창원과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표심을 공략한 뒤에 곧 서울에 돌아와서 시민과 만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대법원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서울 고법이 다시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에 재판 기록을 서울 고등법원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네, 대법원이 선고 하루 만에 서울 고법에 이 후보 사건을 넘긴 거죠? 네,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상고심 선고를 내리면서 선거 사건 적시 처리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은 송부 직후 파기환송심 사건 번호를 부여했고 곧이어서 배당 절차에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정상 2심 사건을 심리했던 형사 6부를 제외하고 형사 2부나 7부 가운데 한 곳이 맡게 될 전망인데요. 파기환송심은 접수 통지 등 별도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네, 파기환송심 심리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또 언제쯤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네,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의 판단은 환송받은 원심법원을 기속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법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을 서울고법이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양형심리만 이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서면 검토만 이뤄지는 상고심과는 달리 파기환송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열어야 하고 피고인인 이 후보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이 후보 측에 출석 요구서나 기일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상적인 형사사건 파기환송심만 보더라도 접수부터 선고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리는 만큼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투표일까지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상고심을 선고한 것을 보면 서울고법도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 측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한다면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만약 이 후보가 판결 확정 전에 당선된다면 그 시점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서 심리를 계속할지 또는 중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업무를 지원할 지원단이 교육부에 꾸려졌습니다. 재난안전은 총리실이 지원에 직접 보고하고 경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별도의 팀을 꾸려 교육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첫날입니다. 국정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된 지 하루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대행직을 맡은 만큼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육부에 없는 기능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정비하는 모양새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최소 범위 내에서 TF를 꾸려 외교안보팀과 재난치안팀, 그리고 민생경제팀 등을 6개 팀을 꾸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관하는 업무를 보좌하고 총리실에서는 재난안전 분야 현안을 맡아 이주호 대행에 보고합니다. 경제 분야는 기획재정부가, 또 선거관리는 중앙선관위를 중심으로 행안부가 맡아서 보고하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최상목 대행 체제 시절 다른 부처 간 협업 경험으로 시스템에 따라서 빠르게 국정조율이 정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에 이주호 대행은 정부 서울청사 재난안전관리 상황실을 방문해 경북과 울산 지역 산불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불 피해에 깊은 위로를 전하면서 오늘 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연휴간 사고에 대비해 비상 연락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대행은 앞서 첫 공식 일정으로 긴급 NSC를 주재하고 외교 안보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네, 이주호 대행이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다뤘습니까? 네, 이주호 대행이 오전에 주재한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와 민생 살리기 등을 중요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대선까지 남은 30여일 동안 혼신의 힘으로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공직사회를 향해선 정치적 중립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어제 국회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 규모 추경안 심의를 위해 열려 20분 정도 만에 의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국무위원이 7명이나 빠지면서 14명만 참여하면서 15인 이상인 개의 요건 논란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대통령직의 국무총리, 기재부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행안부, 노동부와 여가부 장관직이 각각 공석인 상태입니다. 정부는 과거 유권 해석한 법리를 보면 개의 요건에 나온 15인은 사람이 아니라 직위 기준이라며 공석인 장관직 자체는 존재하는 만큼 국무회의 진행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퇴하면서 경제사령탑이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가뜩이나 내후외환에 빠진 우리 경제가 더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외 신인도가 흔들릴 가능성과 함께 미국 관세 대응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퇴는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 속에 미국 관세 압박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황 국면인 우리 경제의 회복을 진두지휘할 경제사령탑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터지자 긴급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대외 신인도를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 결과 신용평가사 S&P는 한국의 장기 국가 신용 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탄핵안 표결 전에 사퇴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주시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정치적 안정을 중요 요소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향후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 외환시장 움직임을 총괄하는 F4 회의도 최 부총리가 부재하면서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로 간밤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외 신인도가 흔들릴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미 통상협의 대응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파트너로 한미 2+2 통상협의 기본 틀을 제시하며 협상 테이블을 주도한 최 부총리가 사라진 점은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시급한 필수 추경 집행과 내수 부양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등 경기 대응력도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어제 추가로 기소한 직권남용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병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형사 25부는 배당 직후 검찰의 신청에 따라 병합 심리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영장에 전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 씨의 청탁 목적으로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 등이 열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의 사저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씨 청탁 목적으로 통일교 행사에 교육부 장관 참석 등이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행사에 장관급 인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윤 씨가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에는 통일교회 캄보디아 메콩강 관련 사업과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참석, 통일교회 YTN 인수 등의 청탁 목적으로 적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K텔레콤이 정부의 고강도 행정 지도에 따라 전국 2,600곳 대리점에서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위약금 면제만큼은 여전히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해킹 사고에 따른 유심 대란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규 가입 중단 등 전날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행정 지도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영업을 당분간 중단하고 고객들의 유심 교체 업무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심 주문 물량이 오는 15일부터 들어올 예정이라며 다음 달까지 유심 1,000만 개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접속 지연 사태를 빚은 유심 보호 서비스 역시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바꿨습니다.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층부터 차례로 자동 가입을 시작해 하루 최대 120만 명씩 오는 14일까지 전국의 가입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 편의를 위해 공항 로밍센터마다 추가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14일부터 로밍 시에도 이용 가능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SKT는 해킹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선 여전히 뚜렷한 답변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고객 이탈과 수익 악화가 불가피한 중대 사안인 만큼 종합적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과기정통부의 어떤 또 법무 검토 이런 부분도 또 별도로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예정인데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킹된 유심 정보만으론 금융자산 탈취나 휴대전화 내 정보 복제가 불가능하다며 소비자 오해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K텔레콤은 당분간 매일 브리핑을 통해 해킹 사고 대응 현황을 설명하겠다는 방침인데 고객 불안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선을 한 달여 남긴 어제 굵직한 뉴스가 참 많은 하루였습니다. 오후 3시에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4시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사퇴, 그리고 밤 10시 넘어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과 사퇴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근 일부터 보겠습니다.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일성 듣고 오시죠.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에게 가차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 모시고 거국 통합 내각에 모시겠습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쓴소리하는 분들 삼고초려해서 모셔오겠다. 분권형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거국 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
네, 출마 일성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뭐 출마하실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놀랍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본인이 통상 전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보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 무소속으로 마지막까지 갈 것인가 많은 분들께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일단 출마 선언에 있어서 국민들께 하시는 말씀이었다면 이후에는 국민의힘 당원들에 대한 말씀도 조금 더 진지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출마는 윤석열 출마다, 을사먹튀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는 제가 쓴 표현들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색다르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론스타 먹튀가 떠오르는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최대의 먹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비상대권을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안정시켜야 되는 책임을 방기하고 그런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자기의 권력, 그것도 더 큰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말을 더 큰 책임이라는 아주 교묘한 국민 기만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무총리로서 못한 일을 대통령으로서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대선 출마 이후에 가장 먼저 어디를 갈지 누굴 만날지 관심이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네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다라기보다는 쪽박촌을 찾는 가운데 있어서 오세훈 시장과 동행을 한 것이죠. 이번에 본인이 내세우고 있는 기치 중에 국민통합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약자와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동안 약자와의 동행 관련해서 정책들도 많이 했고 실제로 실행이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본인의 어떠한 민생 행보의 그 모습들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한덕수 후보가 이제 후보라고 해야겠죠. 후보가 뭐 무소속의 입장입니다만 추후에 국민의힘으로 합칠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떠한 정치적인 입지를 크게 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윈윈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당에서 뭐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함께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만 앞으로의 뭐 가운데는 약자와의 동행 이야기는 반드시 더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짚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울시 복지 정책을 대선 공약에 넣겠다 오늘 이렇게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순댓국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이준석 의원도 만나서 야구장을 함께 간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물론 오세훈 시장이 올린 건 아니고 이준석 의원 측이 올리긴 했지만 오세훈 시장의 어떤 역할에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그 오세훈 시장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도자 반열의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지도자는 어떤 자신의 노선과 철학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듯이 그리고 마치 자기 장사를 하듯이 저렇게 행보를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그런 사퇴를 그러니까 중도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군에 속했을 사람인데 왜 갑자기 저런 행보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한덕수 후보 예비 후보인가요? 그냥 후보인가요? 아니면은 전 총리인가요? 지금 뭐 직함이 제가 헷갈립니다. 후보라고 하시죠. 예.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시류에 잘 영합하는 편안한 엘리트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왔던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하방하는 모습을 이제서야 보이나. 그렇게 잘 나가던 엘리트 공무원 때 저런 모습들을 보여서 미담을 쌓아왔다면 지금 그래 한덕수는 저런 사람이었지. 중도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지라고 박수를 더 받고 훨씬 지지세가 모였을 텐데 새삼스럽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에게는 여전히 기만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일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는 갑자기 경제부총리가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추진하자 최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건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4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법 제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은 아니고요. 시기는 좀 비슷하게 겹치기는 했네요. 뭐 시기가 겹치는 건 좀 재밌죠. 이게 이재명 시대의 티저인데 이제는 뭐 경제부총리 대행이라는 사람도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날려버리는 걸 보니 새삼 또 날리는 걸 보니 이재명 대통령 시대는 그 자체로 호러 영화겠구나. 네, 어제 좀 일찍 주무신 분들은 자고 일어나니까 경제부총리가 사라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주호 사회부총리로 바뀐 상황입니다. 초유의 대대대 대행 체제가 된 거잖아요. 네, 국무위원 서열 4위가 대통령 역할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일찍 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한덕수 그 후보가 이제 어제 사퇴를 하고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이전에도 사실상 뭐 권한대행을 오래 해왔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의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계속적으로 탄핵을 할 것처럼 뭐 탄핵소추안 이미 발의가 돼서 국회에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거를 법사위 쪽으로 잠깐 빼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저께 밤에 저렇게 기습적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낮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여기에 대한 몽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상황에 있어서도 국무위원 전원을 한 번에 탄핵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한 적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것인데 국무회의 역시도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 그게 바로 내란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갑작스러운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아니었나. 민주당이 스스로에게 마이너스가 될 만한 행동들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무회의 무력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정족수 문제가 있잖아요. 거부권을 막으려고 한 것 아니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던데요. 이 부분 어떻게 정리가 됐죠? 뭐 내란이라는 표현은 맞지는 않으나 의도적으로 국헌문란을 행했다면 그것은 폭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젯밤에 우리 국민은 3건의 폭주를 목격했습니다. 근대 국가의 모습이 아니에요. 봉건 국가나 다름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는 한덕수의 폭주, 그 다음에 사법부의 폭주, 그리고 저녁에는 입법부의 폭주를 우리가 경험을 한 것이죠. 이게 주권자인 민주주의의 주권자인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절제하지 않는 권력들, 이 권력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다 앞으로. 그리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가 참 난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뭐 고민스러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시대의 티저를 본 것 같다. 호러 영화의 티저를 본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어저께 어쨌든 결과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라고 한 것은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원래는 이제 대통령과 총리 포함해서 21명의 국무위원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14명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헌법상으로는요. 국무회의를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그 이외에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해서 국무회의를 만들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정부조직법에서는 부를 19개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분이 부서 장관들이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저께 최상목 권한대행조차도 사퇴를 하면서 이제 14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헌법에서는 15명 이상의 국무위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정족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사실 과거에 좀 사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부서를 통폐합하면서 15개 부서밖에 없었고 그때도 한 분이 이제 걸석이 되어서 14명으로 국무회의를 운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해석으로서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도 정부에서는 14명으로도 이 회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이주호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그럼 또 탄핵을 안 할 것인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국무위원들이 모두 내란 동조 세력이다라고 하면서 일거에 탄핵을 할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도 과거 한 바가 있거든요. 이렇게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어떠한 법안들이 발의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것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집권을 할 때까지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그 처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바닥을 쳤는데 그때 급속도로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당시 탄핵 이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오히려 조기 대선 국면에 있어서 민주당의 이러한 폭주들이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전행을 생각하시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해서 원래 국무위원은 2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14명이 남은 상황이고요. 헌법에는 15명 이상이 있어야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 2009년에 유권 해석상 11명만 있어도 회의는 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정리된 상황인 헌법에는 거죠. 15인 이상의 국무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19개의 부가 있는 것이고 그중에 5명이 지금 공석인 상태잖아요. 근데 어쨌든 구성 자체는 1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고 그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도 14명의 국무위원들로서 어떤 회의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에 따라서 지금도 정부에서는 14명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14명. 이 상태로 국무회의 열 수 있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은 된다는 건데 그래서 민주당은 우리 국무회의 무력화시키려고 최상목 대행 탄핵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재판과도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이런 어떤 전략적 패착은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이대로 쭉 가도 제가 볼 때는 대선의 승리를 저는 확신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그 승리에, 민주당의 승리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요인이 2가지 정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이제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2번째는 지금 그 절대적인 입법 그 다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 권력을 가지면 사실상의 독점적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권력이 독점적이 되는데 이 독점적 권력의 절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 2가지 불안한 시선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이 불안한 시선을 해소해 주지 않고 불안을 가중시키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너무 커서 이런 부분이 묻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뒤에 못난 돌이 좀 보여야 되는데 앞에 아주 흉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 못난 돌이 안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못난 돌을 자꾸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이게 해봐야
민주당이 좋을 게 없는 겁니다. 예. 그냥 지금 국민의힘과 그 과거 그 정권의 어떤 실패, 무책임, 무반성, 국민무시라는 어떤 이 흉물이 가리고 있게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리 좀 감정이 상해도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예. 국민에게 절제하지 못하는 권력, 그것도 독점적인 권력의 모습을 보이면 우리 국민은요, 그것의 견제에 훨씬 더 뭐랄까요,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과 사퇴, 결국 어제 이재명 후보의 재판 결과와 연관이 있는 건지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 사법 쿠데타 조이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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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콜라로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선인데 선조 이 사람은 그 자기 백성들 생각 안 하고 무관심하게 이상한 짓 하다가 결국은 외환을 불러들여가지고 국민들, 백성들 수백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조선에서 정조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백성을 사랑해서 밤낮 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혹시 지방관들이 피해 끼치는 거 없나 해가지고, 그리고 탐관 오리들 혼을 내고 하니까 탐관 오리들이 무서워서 탐관 오리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민주당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결과인지, 다만 무죄를 장담했던 박지원 의원은 이번 판결로 지지층이 오히려 뭉칠 거라고 했습니다. 중도층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 걸로 보세요? 지지층 입장에서는 정말로 뭐 별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계속적으로 정치검찰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도 뭐 예외적으로 왜 이렇게 속도감 있게 하는 것이냐, 서류를 제대로 본 것이냐, 이런 형태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중도층의 마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생각과 굉장히 다른 판결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항소심, 완전히 무죄로 뒤집혔던 항소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봅니다. 그동안의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일반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발언들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실제로 협박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을 그저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봤던 항소심의 재판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여기에 있어서 사진을 그냥 단체 사진 중에서 일부를 잘라서 확대를 한 것인데 이것이 조작이 되었다라고 봤던 항소심의 판단이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어제 걱정하는 지지자를 향해서 이거 잠시 해프닝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의 공간과 정치의 공간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법의 공간과 정치의 공간이 경계를 넘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사법의 공간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법 절제 내지는 사법의 신중한 프루던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사법은요, 그 투명성과 공정성, 그 다음에 정당성을 국민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법적 판결 결과는 존중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걸 존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상에서 보여준 모습은 과연 이게 사법 절제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그 비판은 정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정치의 공간은 왜 발생했느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에서 유무죄 판단은 해줘서 국민들이 좀 더 본인의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피선거권 상실형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국민들에게 그 정치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 공간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자신감을 왜 가지고 있냐면 본인의 지금의 이런 상황보다 이 전 정권, 윤석열 정권이 행한 네이션 페일리어, 사실상의 마켓 페일리어보다 더 심한, 시장 실패보다 더 심한 국가 실패를 하고도 국민들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책임 있는 행동도 안 하는, 그러면서 그 정권을 다시 이어가겠다고 그 실패의 주요 내각 인사들이 나와서 다음 정권 후보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선거의 특성이 있습니다. 선거는요, 두 가지 심판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선거를 통한 우선적인 심판은 전 정권의 이런 국가 실패에 대한 심판이 먼저일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의 해프닝일 뿐이다. 이재명 후보는 초연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판결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은 그야말로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여러 의원들은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다,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병기 의원은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이렇게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 라고 글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정진욱 의원은 10명의 사법 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치도 삼권 분립도 짓밟는 오만방자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지지자를 향해 걱정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오늘 법사위에서 현직 대통령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고 결국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까지 듣고 오시죠. 대통령이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이런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후에 상정을 하도록 할 테니 양 간사님께서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에 재판을 중지한다, 이런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무죄로 그냥 아예 면소한다, 이런 규정은 못 넣는 것 같아요. 그냥 재판 중지한다, 요거를 또 잘 사용해가지고 재판 안 받는 그런 방법을 쓸 겁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모든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표결 절차까지 가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게 이재명 대표를 머쓱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4조,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한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 중인 모든 사건들이 중지된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설입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면요, 법조계의 다수설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 스스로가 인정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해석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는 것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당연히 받을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 역시도 어저께 밤에 있었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민주당에게 더 이상 이렇게 정권을 맡긴다라거나 다음번에도 거대 당으로서 만들어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기존에 봤던 재판들이 중지되는지 여부 이 논란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요, 지금 이뤄지는 모든 일들이 양쪽의 측면이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좀 아까 얘기한 사법 절제도요, 그 반대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사법 독립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사법 자율과 사법 독립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것은 무엇이냐?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을 근간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개념 앞에서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의 영역만 특혜를 받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법 절제도 나름의 의미가 있고 사법 독립,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지금 충돌하는 상황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어디에 기준선을 그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계기로 합의해내고 선을 다 같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요. 중도층에게 굉장히 저는 좋지 않고 예. 후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 선거가 누가 잘하냐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누가 더 문제인가를 보고 판단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그 구 여권 그리고 구 정권이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예. 우리도 문제가 있어요라는 걸 자꾸 키워나가는 거는 전 좋지 못하다고 봐요. 예. 누가 더 거악이냐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거악이 될 수도 있어.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무슨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후보가 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은요. 역사상 유례 없는 독점적 권력을 가지게 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우리가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을 무서워하면서 절제력 있게 잘 쓰겠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번 선거는 저는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렇게 본인들이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꾸 힘을 무슨 조자룡 헝칼 쓰듯이 막 쓰는 모습을 보이면 헝칼에 비면 더 아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썩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자제하는 게 맞고 예. 우리가 지금 당장 사법부의 개입으로 보이는 이런 걸 당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절제력 있게 권력을 써나가는 국민들의 충실한 에이전트다, 심부름꾼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결코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나 봐요. 이 얘기도 하면 저보다 오히려 평론가님께서 더 혼내실 것 같은데 이것 역시도 너무 폭주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다수석을 점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모든 권력을 지금 다 행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제2요구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윤석열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짚은 부분이 있어요.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행으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한 압박감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그 과정은 국민의힘 쪽에서 보았을 때는 계속되는 탄핵안 발의라든지 예산안 정국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정책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폭주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결정이 나왔으면 실상 민주당은 본인들이 수권 정당이 되겠다라고 하려면 그동안
그동안의 본인들의 폭주를 국민들께 사과하고 안정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면 그때 야당 국민의힘과도 협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습들은 대법관에 대한 탄핵까지 이야기한다는 거, 우리 중도에 계신 국민들께서 더 이상 민주당에게 마음을 주실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평론가께서 더 많이 혼낼 거라고 하셨는데 김병기 의원은 우리 당의 잘못은 혼내요.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권, 이전에 정권이 한 것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미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더 큰 잘못을 가지고 있는, 더 큰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또 이어가겠다고 하는 게 훨씬 국민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법의 공간과 정치의 공간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치의 공간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어. 졸속이야. 그리고 너무 그 선거를 앞두고 개입하는 거야. 이런 정치적인 비판을 통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국민에게 요구하는, 요청드리는 그거는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런 것들을 법원에 가서 하고 그다음에 특정 법관을 특정해서 하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되는 것이고 사법 제도에 대해서 불인정하는 사법 불복의 프레임을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재판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는 비판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국민에게 호소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거는 정치의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의 공간에서의 비판까지만 선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의 격한 반응을 살펴봤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 최종 경선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한동훈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자필 편지를 통해서 어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가능성도 커졌다라는 자필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측도 판세가 더 유리해졌다고 평가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민주당이 바꿀 여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상식에 맞지 않고 민주당의 흐름에 유일체제가 됐는데 8977로 갔잖아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으로서는 참 용이하게 됐다. 더 좋아졌다. 완주해라. 그러면 우리는 더 선거 전략상 우리는 더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네,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고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가능성도 커졌다. 다른 분들도 훌륭하시지만 이 개싸움을 감당하실 분들은 아니다. 한동훈 후보의 발언 수위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개싸움이라든지 이런 좀 격한 표현은 잘 쓰지 않는 후보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판결과 그리고 본인이 최근에 이제 행보를 보면은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 감정적으로 조금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개싸움을 그만하라라는 것이 이번 대선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단을 받으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대법원의 판결로서 저희들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지금 어저께 밤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다시 탄핵을 한다라는 등 그리고 대법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 헌법 84조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넘어서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을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이 모두 중지되도록 민주당이 거대 제1당으로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봐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더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 우리 이 방송 시작할 때 한덕수 후보가 약자와의 동행 이런 것들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해서 민주당이 민주적인 정당으로서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스스로 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후보 발언 수위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공약 포인트가 좀 더 확보됐다라는 것에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요. 감정을 실어서 하면은요. 제3자에게는 더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지금 어떤 공약의 공간이 좀 더 확보됐다고 저런 식의 감정을 실어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공격이 아니라 본인의 장점만 깎아먹는 그런 형국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전략적 패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모르는 국민이 없어요. 다 감안된 결과들인 겁니다, 지금. 후보로 선택되고 절대적인 지지로 그것도 선택되고 하는 것들이 다 감안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거든요, 지금은. 더 큰 문제는 뭐냐? 사법 리스크를 판단하기에는 검찰의 수사가 형평성이 깨진 것 같고 불공정한 것 같고 이게 탄압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지금. 이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면 검찰 신뢰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그 검찰의 신뢰가 확보가 안 되니까 사법부가 용기 있게 판단한 것도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공약 포인트에 공간이 열렸다고 해서 자신들의 공약이 먹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문제를 해소하고 저쪽의 공약 포인트를 얘기해야 국민들이 이쪽이 볼 게 없으니까 저쪽을 봐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쪽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문제가 없어 라고 국민들에게 강변을 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무시하면서 저쪽을 보세요 라고 하면은 누가 저쪽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너무 간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자, 한동훈, 김문수 두 후보 가운데 누가 웃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제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의 유죄 추지 판결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 그리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선언 이 모든 것들이 두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일단 내일 오후 2시에 전당대회가 시작을 하고 한 3시 40분에서 4시 사이쯤에 최종 후보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각 캠프에서는 본인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고 불리할지 지금 굉장히 수싸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제는 이제 모바일 투표가 있었고 모바일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이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ARS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ARS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 중에서도 휴대폰 조작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이재명이 이미 날아간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사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에 이야기해왔었던 이재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후보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랄까요. 그동안에 원내에서의 경험도 많고 그리고 지자체장까지 했었던 김문수 후보에게 마음이 가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날아갔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겠구나. 내가 굳이 투표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만약에 생각하시게 된다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세가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미 저는 어제 모바일 투표 다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은 반드시 한동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이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다라는 많은 분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 캠프에서 좀 고민이 깊은 지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추정하기가 어렵다 네. 이런 결론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어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두 후보 중에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걸로 보세요? 저는 뭐 한덕수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한동훈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략적 사고를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사실은 2%부터 지금까지 치고 올라온 거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중도 국민들의 힘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에요. 당 내에 합리적 사고를 가진 당원들의 힘이 합쳐졌기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그 무대에서 내려갔고 국면은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고, 그러면 그 지지자들의 머릿속에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대선 승리가 더 많이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어제의 대법 파기환송으로 국민의힘에는 조금 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를 좀 더 잘 살릴 사람이 누군가를 고민하겠죠. 만약에 제가 생각한 정도의 정치적 수준을 가진 당원들이라면 그렇게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걸 전제로 얘기를 하면 보다 나은 골 결정력을 가진 선수, 그리고 중도에게 메시지를 던졌을 때 거부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메신저로서 누가 더 적합하냐라고 본다면 지금은 한동훈 후보가 더 적합하다라고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 상승세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지금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좀 만만치 않아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덕수 후보가 그 세를 그리고 기세를 다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축되고 있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선거도 의외로 덜 참여할 것 같고요. 오히려 한덕수 후보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형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사실은 당내 기반은 김문수 후보가 훨씬 더 강한 상황이었다고 보지만 이런 추세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예측을 해봅니다. 저도 한동훈 후보가 어떠한 캠프 안에서는 상승세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어쨌든 4강 안에서 홍준표, 안철수 이 두 분이 떨어지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한번 가서 포용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만약에 본인이 정치를 미리 시작했다면 저는 홍준표 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또 때때로 훈훈한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를 왜 찾아가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물론 홍준표 후보 측에서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화가 꺼져 있다는 얘기가 근데 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뭐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메시지도 나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었던 부분들 이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 중 누구를 웃게 할지 내일 오후에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하는 내일은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요일과 어린이날에는 날씨가 대체로 맑아서 나들이 하기엔 좋겠지만 산불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5월의 시작과 함께 비로 출발한 징검다리 연휴. 오늘은 잠시 맑았지만 주말인 내일은 또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한반도로 저기압이 자주 지나기 때문인데 비는 내일 새벽 중부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3일 토요일은 서해 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양이 많지 않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고 일요일과 어린이날에는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나들이객이 많아질 걸로 보이는 가운데 이틀 동안은 산불 위험도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지만
서풍이 불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어린이날 밤부터는 다시 비가 내려 산불 위험은 이틀 만에 다소 누그러질 걸로 보입니다. 5일 밤부터는 우리나라 주변을 통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6일 화요일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연휴 기간 하루 건너 하루 비 소식이 있지만 어린이날 나들이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비의 양이 많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산불이 날 수 있는 만큼 작은 불씨 하나라도 허투루 다뤄선 안 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사건을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도 신속한 피해자 조사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고 효자손까지 사용해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A씨. 피해자의 오빠는 지난달 15일 폭행 장면을 확인하고 충남 아산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도 있다고 말한 뒤 경찰 안내에 따라 사건을 정식 접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일주일 정도 뒤에 담당 수사관이 연락하면 그때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하고 피해자 오빠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지 2주가 되도록 고발인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경찰에 전화해보니 그제야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건 발생지가 충남 공주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잡은 조사 날짜는 어린이날 연휴가 끝난 뒤인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빨리빨리 안 해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다음 주가 연휴잖아요. 그 다음 주에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달인데 가서 바로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는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들을 3차례나 찾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코지할까 봐 그게 조금 사실 두렵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좀 수사가 돼서 적금 금지? 뭐 그런 거라도 좀 하면은 어떨까 싶은데. 경찰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내부 절차에 따라 담당자를 배정했지만 고발인에게 연락하지 못한 건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고발인 조사를 곧바로 진행해 사건을 신속히 이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도 경찰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체계가 이제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보호 조치를 받기 위해 경찰을 찾았지만 세심하지 못한 대응에 피해자와 가족은 또 다른 상처를 받았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조금 전 서울고법 형사 7부에 배당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2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기존의 원심 재판부였던 형사 6부는 규정상에서 배당에서 제외가 됐고요. 형사 7부에 배당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어제 선고가 있었고 하루 만에 고법으로 송부가 됐고요. 조금 전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 배당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기존 원심 재판부 형사 6부는 규정상 배당에서 제외가 됐고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송부한 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추후 공판 기일을 지정할 전망입니다. 네, 파기환송심과 관련된 추가적인 소식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고 이렇게 하루 만에 기록이 다 송부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결론이 나게 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모두 다 보여주는 절차이다. 하루 만에 배당되고 기록이 이관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속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법원에선 633 원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연휴 전에 업무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7부에 배당됐다라는 것은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서 배당이 이루어졌을까요? 2부, 6부, 7부
7부가 이제 거론이 되는 와중에 6부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항소심 재판을 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 법에는 제척 사유로서 업무 배당에서 이 제척하는 사유로 전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 같은 경우는 제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본인이 무죄 판결을 쓴 것을 다시 또 어떤 판단을 하기에 이해관계라든가 선입견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전심 사건에 관여한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서 다른 부로 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7부가 배당됐다라는 것은 7부는 이 담당 재판부에서 과거에도 중요한 사건들은 최근에 많이 해왔습니다. 예. 예를 들면 김재규 중앙정보부 사건에 대해서 재심 결정을 한다던가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에 대한 어떤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재판 등을 거치면서 선거나 정치권의 중요한 사건들을 이 7부에서 배당해서 이제 판결을 했었고 또 법조계에서도 원리 원칙에 충실한 판사이다라고 알려진 재판부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의 논란 중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요 사건을 맡길 만한 재판부로서 손색이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 결국 7부의 배당됨을 통해서 이제 바로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상황에 이제 이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하는 파기 자판이 아니고 2심 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한번 판단해라 이렇게 파기 환송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2심 법원에서는 무조건 유죄를 내려야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의 취지, 이것이 사실이냐 의견 표명이냐는 걸 그대로 인용해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판결의 기속력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상급법원에서의 판단을 하급심에서 특단의 사정 없이 배척할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양형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서는 전부 무죄였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판단이 없었고 이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한 이 항소심 사실심의 마지막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양형을 어떻게 선택할까 그 고민이 따르는 재판부이고요. 이미 관련된 유무죄나 사실관계 판단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양형 자료를 검토해서 양형을 새롭게 판단하는 것, 특히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양형 증인들을 세워서 양형에 대한 중요한 어떤 주장들을 해온 바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항소심에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양형 증인들이 이제 재판에 나와서 양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항소심처럼 어떤 재판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변론 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증인 신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항소심에서 이제 양형 증인이라든가 필요한 양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만약에 피고인 측에서 새롭게 변경된 사정 변경이라든가 피고인 측에 유리한 방어권을 행사할 만한 양형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변론 기일은 거쳐야 됩니다. 사실심이기 때문에 상고심 같이 법률심으로서 서면 심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 구두로 법정에서 변론하는 절차도 거치기 때문에 최소 한 번 내지 두 번의 어떤 변론 기일은 지정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재판은 한 달 간격으로 재판기를 잡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집중 심리를 하겠다라는 재판에서는 한 달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간격으로 재판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소 다른 사건보다는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심제인데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 갔다가 다시 파기환송이 돼서 이 네 번째 단계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 이재명 후보도 출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공판기일에는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고 또 굉장히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인 만큼 절차를 회피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보다 출석하겠다라고 입장을 나올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이제 선거 기간에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에 가는 모습이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고려로 불출석하는 걸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첫 공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차, 2차 공판기를 잡을 거고 이때도 출석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걸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변호인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양형에 대한 주된 주장들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고 또 검찰에서도 구형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최후 변론도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일단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양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었고 지금 이제 유죄 취지로 내려와서 과연 이것이 벌금형으로 이제 100만 원을 넘느냐 혹은 그 이하이냐가 문제인데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바뀌는 이런 경우가 좀 있던가요? 양형 기준상으로는 집행유예도 선택할 수 있고 물론 징역형도 선택할 수 있고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희망한다라고 한다면 감경 요소가 직접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대법원의 양형 기준으로서 감형을 할 수 있는 요소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경우 그리고 그것이 지역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선거권자가 판단하기에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는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게 반성하는 모습도 이제 그 감경 사유로 규정된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반성하고 재범 우려가 없다라는 판단이 나오기에는 이제 자백하는 사건들 네. 경우에 이제 반성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이 사건은 적극적으로 지금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예. 사건이고 또 과거의 동종 사건으로 물론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여러 가지 선례에 비춰봐서 현실적으로는 가중 요소가 많지 감경 요소가 많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중요한 사실관계이고 전파 가능성이 높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서 혹여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 이 방송 중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선거권자들에게 지금의 어떤 미디어 환경에서 전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당선이 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또 감경 요소로 쓸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양형 기준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굉장한 노력과 굉장한 선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셨고 그럼 이제 대선 전에 만약에 결론이 나왔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재상고할 가능성이 또 높잖아요. 이 과정도 시간이 꽤 걸리죠. 그렇습니다. 다들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항소심에서 판단 나면 그것이 확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지만 네.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재상고할 수 있는 권리가 피고인 측에 있고 재상고를 하려면 다시 대법원으로 사건이 기록이 이관되고 배당 절차를 거쳐야 되고 네. 거기에 피고인이 며칠 이내에 상고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거치기 때문에 결국 재상고를 통해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예상컨대 평균적으로는 최소 수개월은 걸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대선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피선거권을 그 기준을 세우는 날은 우리 공직선거법에 선거일 현재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선거일 현재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이 돌려보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조금 전에 결정됐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기록 송부와 재판부 배당까지 이뤄진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재판부가 결정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이 조금 전에 재판부 배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 7부가 맡게 됐습니다.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입니다. 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배당에서 제외됐습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이제 본격적인 기록 검토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네,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이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오늘 오전 사건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 배당까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겁니다. 앞선 대법원의 절차도 이례적으로 빨랐죠. 항소심 36일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빠른 속도로 상고심 선고를 내리면서 선거법 사건 적시 처리 원칙을 강조한 만큼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낸 걸로 보입니다.
네, 이 결론이 선거 전에 나올지가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단은 환송받은 원심 법원을 기속합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대법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걸 서울고법이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실상 형량을 얼마로 정할지 정도만 심리하게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도 1, 2심 재판처럼 공판 기일을 열고 피고인, 그러니까 이 후보도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 진행이 조금씩 늦어질 수도 있는 절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차치하고 통상적인 형사사건 파기환송심만 하더라도 접수부터 선고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리고 파기환송심에 대한 상고까지 가능한 만큼 대선 투표일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5년 전에도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며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차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인 5년 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당시 1심 재판부는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이끌던 전원합의체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의 입원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는 이상 방어 취지로 답변한 것을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후보자의 표현에 대한 의미는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대법원은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는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말에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수 의견을 제시한 두 대법관은 이 후보에 대한 5년 전 대법원 판례를 4차례나 인용하며 법원이 선거 과정에 넓게 개입하면 자칫 표현의 자유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5년 전 사건과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표현의 자유가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형사소송의 대원칙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피고인 관점에서 유무죄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이 따라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형사의 대원칙인데 네. 다소 5년 전 사건과 결이 달랐던 것은 공직선거법이라는 선거법의 취지를 굉장히 존중했던 것 같습니다. 선거법이 만들어진 계기, 입법의 취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공정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가 유권자들, 그 선거를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이 돼야 되는데 혼탁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게 된다고 한다면 선거인들이 제대로 된 사람을 선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공직선거법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피고인의 시각도 필요하지만 이 유권자들의 시각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는가,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렇게 미칠 만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사실적시가 있었고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면 선거인이 공정하게 어떤 선거를 할 권리 그리고 알 권리 차원에서는 이것을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충돌하는 권리 중에 선거인의 권리와 이 선거에 나가는 사람 권리 중에 그래도 선거인들의 권리도 존중돼야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런 네. 판단을 대법원에서 했던 것이고요. 5년 전 사건의 대부분은 선거운동을 하는
의 자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선거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장해주면 보장해주자, 법으로 너무 제재하지 말자, 이런 표현이 있었던 반면 이번의 판단에서는 선거인들이 제대로 된 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확하게 알 권리를 제공받아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이 선거법을 해석할 때도 선거인의 관점이 필요하다, 다소 결이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나 선거제도에서 이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앞으로 정치인들이 아무리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정치적 활동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 네. 선거인들을 바라보고 선거인들을 판단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판단이 나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이제 이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인의 영향이 얼마나 미치는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인데, 지금 이제 결과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판관이 이제 12명이 심리를 통해서 10명이 다수 의견을 냈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내서 10대 2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저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은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임명권자와 에 따라서 좀 갈리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법리보다 성향이 조금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염려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법관의 구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대법관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종교나 성별이나 나이나 정치적 성향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분포하도록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네. 오로지 정치적인 성향으로 어떤 정치인에 대한 판결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판결의 신뢰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논리나 법리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성향만이 고려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한다면, 정치인들의 판결이 나왔을 때마다 국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한 의구심을 가질 염려가 있어서 너무 투명하게 이렇게 표결 절차가 이루어지듯이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더 우려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다만 정치적인 성향만이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어떤 한 법을 해석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과 양심에는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관이라든가 사회 질서를 바라보는 어떤 가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다양하게 고려됐을 것인데, 다소 이제 이렇게 조금 예측대로 이 성향대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확장 해석하는 것은 경계하지만, 또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건에서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온다면 대법관을 임명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데 정치권에서 너무나 줄 세우기를 한다거나 네. 이 성향 검증을 하는 것이 더 가속화될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면이 조금 국민들 입장에선 착잡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지만 이재명 후보의 재상고 가능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결국 피선거권 박탈형이 대선 전에 확정되기는 시간상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앞서 받고 있던 이 재판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계속해서 논란이에요.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인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또 법원으로 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할지 말지 여부도 결국은 이제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서 해당 재판부 내지는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조인들의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다수 의견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수 의견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그냥 예. 주장과 해석일 뿐이니까 결국은 권위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가 이 사건 재판을 중지한다, 중단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 결정은 결국은 또다시 법관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결국 대선 이후에 또다시 이 재판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결정 방식으로 재판을 중단하느냐 아니면 유지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방이 지속돼서 결국 사법 리스크라는 부분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거에 또 반대하거나 불복하는 사람들이 또 존재해서 또다시 어떤 분쟁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여러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질의 내용 보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4조의 적용에 있어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 그 담당 판사 분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재판을 운영하라 하는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각 재판관이 알아서 그걸 진행해야 되는 거죠.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재판관들의 견해가 달라서 어떤 재판관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재판을. 그러면 그 의견도 대법원에서는 존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법률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고 하면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혹시 그 부분이 이제 헌법적인 쟁점. 네, 지금 보고 오신 발언이 이제 지난달 30일이었고 오늘도 국회에서 이 쟁점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판단을 해야 되는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일단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지금 항소심, 파기환송심된 항소심 재판부 7부에서 이 사건을 대선 이후까지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 재판부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재판 중지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는 재판을 지속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을 때 또 이 결정에 대해서 누군가는 항고나 불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또 법리적인 논쟁이 지속될 것이고, 만약에 재판을 중지한다라고 했을 때 또 어떤 국민은 헌법소원이라든가 위헌 확인 소송을 통해서 이런 재판부의 결정이 위헌이거나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또 헌재의 사건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 또 어떤 판단이 나올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질의를 한 것은 7부도 합의부잖아요. 그럼 합의부에 이제 재판장이 있고 배석들이 있고 또는 뭐 대등 재판부일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이거는 또 가반수로 하느냐, 합의가 전부 안 되면 또 어떡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 해석을 두고 계속 논란이 분분한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당선 전에 받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소법 개정을 추진을 해서 법사위에 상정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의결 절차를 걸어서 공표까지 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로 이것이 발효돼서 실효적으로 법률안이 개정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라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서 위헌법률 심판이라든가 위헌소송이라든가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민주당에서 지금 관련해서 이 재판을 중지하려는 여러 가지 입법 개정 절차를 하지만 위헌적인 거 아니냐, 이 법에는 소추만 안 되기로 했지 과거에 진행됐던 소송마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해석에 위반된다, 이런 또 국민들의 어떤 반론도 제기될 수 있어서 끝난 게 아니다, 입법이 통과돼도 끝난 게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거부권 또는 위헌법률 심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15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평년 기온은 7도가량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과 뒤섞여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와 함께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어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영동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도 차츰 해제가 되겠고요.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은 내일 새벽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0도, 대구 1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 15도, 광주 18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보다 2에서 많게는 5도가량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휴일에는 반짝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어린이날인 월요일 밤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연휴를 앞둔 금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